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령입니다. 예, 여러분 그 3월 학력평가 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동아시아사 과목의 해설을 맡게 된 김철령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끝나시고요. 이제 2학년 올라오셔서 처음 어떻게 보면 사회교과 중에 이제 과목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선택하시면서 어떤 심화적인 내용을 이제 시험 문제로 한번 접해 보셨을 텐데요.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1학년 때 편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학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사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 때 가서 동아시아사든 세계사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입문과정에서 선택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학교도 거의 이제 드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과목을 선택하셨든지 간에 한번 선택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꾸준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좀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동아시아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잘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동아시아의 과목적 특징이요. 교과서 보셨죠? 그 한국사, 그 다음에 세계사, 동아시아사 세 개 중에 가장 얇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만약에 교육과정을 짠다 그러면 1학년 때 한국사, 그 다음에 2학년 때 세계사를 하고 3학년 때 동아시아사를 하면 아마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동아시아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선생님한테,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이제 과목적 특징을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목 자체가 원래는 그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 요 관점에서 봤을 때 동아시아사로서 교과서를 작성하고 이제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최초로 이제 개발이 될 때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범위를 상정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서술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역사다 그러면 그냥 시대순으로 쫙 갔을 거예요. 그럼 동아시아사도 어떻게 보면 중국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나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조합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조율을, 진행을 하다 보면 중국사만 해도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도 그렇고요. 일본사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교육과정 속에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2007년도 당시에 교육과정에서 동아시아사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또 역사 분쟁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현재의 동아시아라는 이 지역사적인 범주를 우리가 교육과정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교육과정을 개발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신 부분은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적 범주예요. 그냥 막연하게 동아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이 지역을 어떻게 상정할 것이냐. 그러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삼국의 역사만을 서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지역을 좀 범위를 상정할 것인가 라고 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용들 중에 보니까 이 삼국의 역사가 공통적으로 무언가 공통성을 가지고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과거부터 상호 접촉과 교류를 하면서. 그럼 그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바로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이다라고 하는 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이 네 가지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범주를 상정해 보자라고 했더니 베트남도 이 문화권 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주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다라고 하는 지역적 범주는 다분히 동아시아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이 문화권을 가지고 상정한 어떤 가상의 범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그 안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서술할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역사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서술한 건 맞아요. 하지만 시대적으로 모든 역사를 중국사, 한국사, 그 다음에 일본사 이렇게 서술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분량의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서술을 하긴 했지만 그 안에 시대에 나타났던 어떤 시대를 일단 구분해 놓고 그 시대 안에 나타났던 가장 특징적인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사를 서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은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고요. 어떤 내용은 그냥 한국사나 이런 다른 그 역사에 보시면 세계사나 이런 걸 비교해 보시면 어떤 내용은 그냥 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 언급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서 중국사면 중국사 어디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되고 한국사면 한국사의 부분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규정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동아시아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서의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쳤던 이 교류 또는 상호 간에 어떤 긴밀하게 연락을 미쳤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키워드,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아시아사와 관련돼서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는 앞으로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아시아사의 어떤 과목적 특징을 먼저 서술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각 단원별로 나타나는 과목적 특징들을 서술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좀 간략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내용들을 좀 보시면 국가의 형성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동아시아사에서 동아시아사를 어떤 시기적으로 가상의 어떤 기점을 놓고 끊었어요. 그리고 가상의 기점을 놓고 여섯 분야, 여섯 시대로 끄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각각의 시대적인 어떤 특징의 핵심 내용들을 이제 국가의 형성, 이 단어는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안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 시대의 동아시아사의 어떤 특징점들을 뽑아낼 수 있는 핵심 주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각 단원에 4개로 들어가 있는 각각의 중단원들이 바로 그 핵심 주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단원에 보면 국가의 형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 동아시아사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역적 범주를 어떻게 상정했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과 또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사란 무엇이냐?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주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이다라고 하는 이 4가지 문화권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상정되는 베트남까지를 포함한 이 범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사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후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성의 어떤 변화 중에 핵심 내용들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후적인 특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그 안에 등장했던 기후에 따라 나타났던 그 만리장성이다라고 하는 그 만리장성 기점을 그 위쪽으로 이제 유목민족적 생활 습관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경을 짓는 만리장성 이남의 농경민족적 생활 습성과 그 위쪽에 유목민족적 생활 습성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생활의 생활 습성의 변화가 그래서 이 2가지를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목민족적 습성과 그다음 농경민족의 특징점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 때의 각각의 어떤 문명의 발생, 그죠? 그런 초창기의 어떤 문화들의 특징점들과 그것이 어떻게 국가 단계로 발전해 나아갔는지, 그러면서 그 지역의 어떤 하나의 국가가 형성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원 전후하는 그 시점, 언저리까지를 1단원에서 서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사에서는 한나라 정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조선 지역, 그 다음에 저쪽에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 뭐 조몬 시대나 이쪽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지역 남비엣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이제 흉노족과 관련된 내용들, 유목민족과 관련된 국가, 흉노족과 관련된 부분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서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2단원의 명칭이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이냐라고 하면 초창기에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됐다가 중국에서는 진한 교체기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기에 그러니까 뭐 4세기 3세기 언저리에 북쪽에서 유목민족들이 대거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황하강 유역, 화북 지역을 점령하면서 화북 지역에 있던 중국의 왕조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쯔강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는 한반도 지역으로 연쇄 이동을 하면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 부여계통이 그죠?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구 이동이 일어나면서 원래 중국 열도에 살았던, 중국 본토에 살았던 사람, 원래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 원래 일본에 살았던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섞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이 시기 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 2단원 첫 번째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인구 이동과 관련된 부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술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하면서 일어나는 변화 속에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문화가 섞이고, 그죠?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이주민과 토착민족들끼리의 어떤 문화